자, 시작하기 전에 다짐 한번 하고 가야죠. 예.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은 오늘은 박수로 칩시다. 3번. 합격을 짝짝짝 위하여 짝짝짝. 그죠? 예, 준비됐죠? 예. 하나, 둘, 셋, 넷. 합격을 위하여.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다짐하고 가야 돼. 취득세는 세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인데 저번에 우리 취득 시기까지 했고 오늘은 과세표준부터 수업을 들어갈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두 번에 걸쳐서 취득세가 끝나니까 저번에 취득세 안 하신 분 또 한 것도 까먹어요. 그죠? 예, 그래서 한번 몇 가지만 점검해보고 갑니다. 저번 주에 했던 거 그냥 노트 있으면 노트 50쪽부터 피시면 되고 노트가 없으신 분은 교재 531쪽부터 저번에 했던 내용을 잠깐만 한 10분 정도 점검하고 가죠. 취득세는요, 누가 세금을 내라고 하느냐?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특별자치시 하면 세종시죠. 특별자치도 하면 제주도, 그리고 일반 지역의 도지사가 과세권자로 되어 있다. 그래서 지방세는 시장 군수가 세금 내라고 하는 걸 시군세라고 하고 도지사가 세금 내라고 하는 걸 도세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특별시 광역시장이 항상 내포되어 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취득세는 취득한 행위가 있으니까 세금을 내라. 이때 그 취득한 행위가 불법이냐 합법이냐 정당성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행위가 있으면 과세하고 또 취득세는 거래 등을 통해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에 대해서 부과한다. 그래서 유통세 또는 행위세, 거래세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우리 세금은 크게 나눠서 사람 중심으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걸 인세라고 하는데 우리 취득세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물건 각각에 대해서 부과한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물세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실질과세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서 등기를 하면 취득이고 등기 안 하면 취득이 아니고 그건 아니다. 형식상 절차인 등기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하면 소유권을 취득했으면 보내라. 취득세 내라. 그죠? 신고납부. 여러분 세금은 두 가지예요.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계산해서 내는 걸 신고납부라고 하죠. 그죠? 예, 그러면 과세권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계산을 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내라고 고지서 발부하죠. 그럼 납세 의무자는 고지서 받아가지고 내는 걸 보통 징수라고 하는데 취득세는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면 신고납부로 끝나요. 그런데 성실하게 신고납부 안 하면 뒤에 가서 가산세 붙어서 고지서 나와. 그래서 신고납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고지서 받아가지고 내는 보통 징수까지도 간다. 그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은 이거예요. 도세. 그죠? 다음. 그럼 이제 취득세는 뭐에 대해서 부과를 하느냐? 그래서 취득세 과세 대상이 있는데 그거 먼저 가기 전에 부동산에 대해서 잠깐 보죠. 여러분 저 노트에는 52쪽에 있고 우리 기본서는 534쪽에 있어요. 부동산 하면 토지하고 보다 건축물, 토지하고 건물이라는 고정관념 깨라 이겁니다. 물론 시험에서 토지가 뭐고 건축물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토지는 뭐냐? 우리나라에 있는 땅은 기본서에 나와 있듯이 보충에 나와 있듯이 공간정보구 정리관리에 관한 법률에 땅의 이름을 정해놨어요. 몇 가지? 28가지. 그것이 바로 뭐냐? 지적공부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하면 그거 얘기하는 거 28가지 토지와 그 밖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하면 바다나 하천을 배립했는데 아직 토지대장에 등재가 안 되어 있는 토지라도 취득하면 보내라. 취득세 내라. 그러니까 우리는 토지에 대해서 줄치거나 그럴 필요 없어. 모든 토지는 뭐하면 취득하면 취득세 내라 이 얘기예요. 그럼 건축물은 세 가지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첫 번째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그랬거든요. 건축법 2조 1항 제2호 규정에는 건축법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건물인데 건물이라고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토지상에 토지 위에 정착된 붙어있는 공작물로서 지붕하고 기둥 또는 지붕하고 벽, 이걸 우리는 건물인데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두 번째, 토지에 정착하거나 토지 위에 붙어 있거나 지하에 묻혀서 설치가 되는 각종 시설물은 건물은 아니지만 넓은 의미의 보다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레저 시설, 도크 시설, 접안 시설, 그죠? 급배수 복개 시설, 에너지 공급 시설, 이와 같은 시설물이 다 건축물이다. 다음 세 번째는 딸린 시설물. 이건 뭐냐? 독자적으로는 설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엘리베이터만 땅이라가 엘리베이터 설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엘리베이터는 이런 데 붙어서 설치되는 거죠. 부착. 그래서 딸린 시설물이라고 한다. 이런 데 딸려 있는 시설물이 있으면 그것까지 다 합쳐서 뭐라고 그래요? 건축물에. 그래서 우리는 건축물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고 토지에 대해서 정의를 물어보지 않으니까 우리는 부동산 하면 토지 건물이 아니라 뭐라고 한다? 토지하고 건축물, 이렇게 이해하시고, 조금 더 들어간다면 모든 부동산은 세금을 계산할 때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따로 과세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무언은 주택,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에다가 거기에 딸려있는 무엇까지, 토지까지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주택. 그러니까 부동산 중에서 주택은 토지 건물 합쳐서 취득세 계산하고, 합쳐서 재산세 계산하고, 팔았으면 합쳐서 양도소득세 계산한다. 근데 상가 부동산 같은 건 취득할 때 토지 따로 취득세, 건축물 따로 취득세, 재산세도 토지 따로 토지분 재산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따로. 상가 부동산 팔았으면 토지 얼마 주고 사서 얼마에 팔았느냐, 양도 차이. 건축물을 얼마 주고 사서 얼마에 팔아,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한다. 이 정도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부동산만 취득세 내는 건 아니죠. 그래서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은 다시 가서 노트 51쪽에 기본소 534쪽 부동산, 그리고 차량, 기계장비. 차량은 원동기가 장치된 모든 자동차. 기계장비하면 뭐예요? 중장비. 그러니까 기계장비가 뭐냐 이런 걸 물어보지는 않는다고 그랬죠. 다음, 수상에서 이동할 수 있는 기선, 범선 할 거 없이 전부 다 선박. 항공기, 비행기가 됐든 비행선이 됐든 활공기가 됐든 해전이, 항공기 전부 다 공중에서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조종할 수 있는 기구. 그리고 임목, 토지와 별도로 임목에 관한 법률에 등기가 되시면 항구로가 됐든 수목 집단으로 취득하든 임목으로서 보내라 취득세 냅니다. 다만 벌채가 뭐요? 잘라진 거,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다. 그런 건 과세 대상이 아니다. 지하에 묻혀있는 광물질 캐낼 수 있는 권리, 수산업법에 의해서 어장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양식 키워서 기르는 거, 양식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권리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내는데, 이것도 특징이 농어민 지원 정책에 따라서 출원에 의한 취득이라고 그랬죠. 최초로 광어권이나 어권 같은 걸 행정관청에 인가 허가서를 제출해서 최초로 취득하는 걸 출원에 의한 취득이라고 하고, 그런 건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된다. 취득세 안 낸다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양식장을 할 수 있는 양식업권을 내가 최초로 취득해서 나는 취득세 안 내. 그런데 여러분이 나한테 취득했다. 그럼 여러분은 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 회원제로 발행하는 회원권은 체육시설이에요. 그래서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요트장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이와 같은 체육시설에 대한 회원권이 있고, 또 하나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발행하는 콘도미니엄 회원권. 근데 여기 회원권 있죠? 이런 회원권은 취득했을 때 취득세 한번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구 회원이 아니라 회원제 기간이 정해져 있는 회원권은 취득했을 때 한번 취득세 내고 만기가 돼서 재계약을 하거나 기간을 연장한다. 그때 또 취득세가 부과된다. 이거 하고, 또 하나, 여기 선박, 항구,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구, 이 네 가지는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 만드는 이유는 팔으려고 만드는 거지, 자동차가 소유 사용할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묶어서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서 최초로 만드는 거, 중장비 만드는 회사에서 제조 생산한 거, 항공기 졸업해서 완성한 거, 그 다음에 선박을 건조하는 건 원시 취득 전부 다 취득세 과세하지 않는다 이거죠. 자, 그럼 이렇게 과세 대상을 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건 여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이런 거 시험에서 물어보는 게 노트 53쪽 기본서 540쪽 보시면 돼요. 자,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할 때 승계취득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승계취득이 뭡니까? 승계취득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을 그대로 이어받는다. 그래서 타인으로부터 넘겨받는 걸 무슨 취득? 승계취득. 그래서 매매, 교환, 현물출자 이거 상대방으로부터 넘겨받는 거죠. 그래서 노트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로 메모하라는 얘기지. 조금 더 들어가면 이런 건 취득할 때 대가를 주잖아요. 그죠? 돈으로 주든 물건으로 주든. 그래서 대가를 줬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유상승계취득이다. 그죠? 그리고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건 넘겨받았지만 공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야? 무상승계취득. 그럼 대가를 주든 안 주든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승계취득은 부동산 누구 거? 내 거. 부동산 내 거 5글자. 부동산 내 거 3글자로 줄이면 소유권. 그죠? 내 거라고 등기하잖아요. 근데 내 건데 다른 사람 앞으로 되어진 거 내 앞으로 옮겨놔야 될 거 아니야.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승계취득은 상속, 매매 다 소유권 이전 등기 대상이다. 그죠? 다음 원시하면 나오잖아요. 최초로 취득하는 거. 없었던 물건을 최초로 만들어서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걸 원시취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매립했다, 간척했다 이건 뭐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 바다나 하천을 매립해서 새롭게 땅이 생겼다. 이때 중요한 건 매립법에 허가받고 매립했느냐 불법으로 매립했느냐 관계없어요. 원초적이야. 없었던 땅이 생겼네? 그럼 뭐야? 원시취득. 그죠? 예, 취득세 내라. 또 건물을 건축하는데 신축하고 그 대표적인 게 재축이에요. 새로 지었다, 다시 지었다. 새로 생겼으니까 무슨 취득? 원시취득. 그런데 이것도요. 건축법에 허가받고 건물을 지었느냐 무허가로 건물 지었느냐 세법은 그거 따지지 않는다. 무허가로 건물 줘도 취득세 내고 허가받고 정상적으로 건물 줘도 취득세는 똑같다 이 얘기예요. 구분하지 않으니까. 다음 민법에서 얘기하는 점유시효 취득 있죠. 타인의 토지지만 나는 내 건 줄 알고 처음부터 점유 의사를 표시했고 평원 공연하게 부동산은 몇 년? 20년 이상. 부동산은 몇 년? 20년 이상 점유했고 동산은 몇 년? 10년. 이렇게 해서 합법적으로 등기해서 취득하는 걸 점유시효 취득이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이 점유시효 취득은 사실은 없었던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있었던 걸 오랫동안 점유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원시취득이 조금 이상해. 그죠? 근데 민법에서 점유시효 취득은 원시취득으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세법도 그렇게 갑니다. 다음 제조하거나 자동차를 만들어서 회사에서 날마다 만들어 제조, 그리고 항공기 회사에서 제조할 수도 있지만 정밀한 전투기 같은 건 아직도 힘들고 그러면 부품을 사다가 조립해서 항공기가 완성되는 거 그것도 원시취득이에요. 선박회사에서 선박을 만드는 것도 건조. 그죠? 그런데 아까 그랬잖아요. 제조, 조립, 건조하는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이거 원시취득은 취득세 과세하지 않는다. 그죠? 왜? 팔을 거니까. 그죠? 예. 그거 기억하시고 다음 수용 재결. 여러분 민법에서요 수용은 원시취득이에요. 시행자 입장에서 볼 때는 수용할 때는 그 부동산의 채권 채무가 다 말소가 된 상태에서 넘겨받으니까 깨끗한 상태로 넘겨받으니까 민법에서는 원시취득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런데 수용 재결은 방법이 달라. 수용 재결이 뭐예요? 수용 재결이 보상금 결정해서 고시해놓고 대성금 청산 받을 사람들한테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보상금을 수령해 가라 이렇게 고시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돈을 안 받아갔다는 얘기는 금액이 뭐하니까 적으니까 불만이니까 안 받아간다 이거죠. 그 다음 절차로 가는 게 수용 재결이야. 예,
기간 내 보상금 수령을 거부를 하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넘어가서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을 고시하는데 그 기간이 한 3, 4개월 걸리니까 그 기간 동안에 마음이 변하면 돈을 찾아가라 그리고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을 해놓고 수용 재결 절차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수용 재결로 가면은요,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그 부동산의 채권 채무가 그대로 있는 걸 넘겨받아요, 시행자가. 그래서 보상금 줄 거에서 그거 뭐하고 공제하고 나머지만 주죠. 그러니까 넘겨받을 때 기존 권리가 있는 거니까 깨끗한 상태에서 넘겨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시 취득이 아니다. 이거 이제 개정돼서 한 3년 됐어요. 이 지문이 들어온 것이. 그래서 이제는 나올 때쯤이 됐다. 원시취득에서 뭐는 수용은 원시취득인데 수용 재결로 취득은 원시취득에서 뭐한다? 제외한다. 이해가세요? 그럼 부동산을 이렇게 최초로 취득했으면 부동산 누구 거? 내 거. 5글자를 3글자로 줄이면 뭐? 소유권. 내 거라고 등기하는데 최초로 기재하는 게 뭐예요? 소유권 보전 등기다. 그죠? 지금은 취득세 낼 때 부동산 취득에서 등기까지 합쳐서 취득세 내. 그래서 소유권 보전 등기냐 소유권 이전 등기냐에 따라 취득세 금액이 달라 세금이 달라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똑같다면 구분할 필요가 없겠지. 다르니까. 그래서 구분한 거고, 또 하나 이렇게 소유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받던 소유권을 최초로 취득하던 소유권 취득을 뭐라고 한다? 2개 합쳐서 사실상 취득. 앞으로 이제 사실상 소유자 사실상 취득하면 뭐예요? 소유권으로 바꾸면 이해가 돼요. 사실상 취득하면 소유권 취득, 사실상 소유자 그러면 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됐어요? 그리고 간주 취득은 뭡니까? 이것은 다툼이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취득한 건 아니지만 취득한 걸로 본다, 간주한다, 의지한다, 본다, 또는 뭐요? 의제 취득,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취득한 건 아닌데 취득한 걸로 보겠다. 이 얘기는 원래 자기 거야.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에 대해서 어떤 행위로 인해서 종전마다 자산가치가 뭐였다면 증가됐다면 증가된 부분도 뭐 내라? 취득세 내라. 그래서 대표적인 게 토지에 뭐예요? 지목을 변경했다. 여러분 임야를 가지고 있다가 불법이든 합법이든 개간을 해서 농사짓는 전답으로 바꿨어요. 그럼 전답은 소득이 발생하잖아. 농산물이 생기니까. 당연히 임야보다 토지 가격이 비싸죠. 그래서 토지 가격이 뭐였다면 증가됐다면 그 증가된 거에 대해서 별도로 보내라. 취득세 내라. 이게 간주취득이에요. 그리고 건축물의 개수는 뭐예요? 주요 구조부가 아닌 핵심이 되는 기둥, 벽, 보 이런 거 말고 부대시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이런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게 개수예요. 그래서 개수는 복잡한데 시험 보러 갈 때까지 하나로 정리해. 개수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없었던 건물에 부대 설비인 뭐를?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 개수. 그런데 이 개수가요, 여기 개수가 원시 취득으로 갈 수도 있고 무슨 취득? 간주 취득으로 갈 수가 있다. 이거 정리 안 돼 갖고 시험 볼 때 문제 풀이할 때 보면 꼭 질문해내요. 아니 교수님, 건축물 개수는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건 간주 취득이라며?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지. 건축물에 없었던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게 뭐고? 개수라고 하고, 그 개수는 원시 취득으로 갈 수도 있고 간주 취득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럼 결론부터 얘기하면 가격이 뭐였으면 증가했으면 간주 취득이에요. 면적 증가는 원시 취득이에요. 여러분 이거잖아요. 이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둘 다. 그런데 여기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걸 뭐라고요? 개수.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어디다 설치하느냐? 고정관념 깨라 이거지. 여기다 엘리베이터 설치했으면 건축물 면적은 그대로죠. 면적은 그대로잖아.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치하니까 가격 증가죠? 이건 간주 취득이에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여기다 설치한다고 해봐요. 고정관념 깨고. 여기다 설치하면 면적이 드러났잖아. 이건 무슨 취득? 그러니까 건축물 개수는 간주 취득. 그러면 안 된다니까? 건축물 개수로 인해서 면적이 증가됐으면 무슨 취득? 원시 취득. 가격이 증가됐으면 간주 취득. 간주 취득은 가액 증가야 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종류 변경은 자동차 같은 거 구조 변경하는 거다. 과점주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 취득세는 과세대상 물건 취득할 때 있었던 것 취득하는 승계 취득, 최초로 취득하는 무슨 취득? 원시 취득. 가지고 있다가 어떤 행위로 자산가치 증가된 것도 취득세 내라 간주 취득이 있다. 그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취득에 대해서 보셨고, 비과세는 ETS 할 거고, 이제 6번의 취득세 납세 의무자. 노트에는 55쪽이고, 기본서에는 551쪽에 보시면 취득세 납세 의무자 나왔죠? 그럼 취득세는 누가 세금 내야 되느냐? 당연히 취득한 사람이 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건축물이, 사실상 취득자. 아까 그랬잖아요? 사실상 하면 뭐라고? 소유권을 뭐한 사람, 취득한 사람,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을 취득했으면 자기 앞으로 뭐 안 했어도, 등기 안 했어도 취득한 거니까 취득세 내라. 이해가세요? 그런데 하나 예외가 있어요. 교재 보시면 끝에 나왔잖아요. 사실상 취득자 그러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으면 사실상 취득자, 소유자가 취득세 내는데 세 번째 줄인가 보면 이렇게 나왔죠. 다만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제조, 조리, 건조해서 취득하는 경우는 승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원시 취득한 회사는, 자동차 만드는 회사는 취득세 안 내고, 만들어 놓은 자동차를 여러분이 취득하면 여러분은 뭐야? 승계 취득자, 여러분이 취득세 낸다. 이 얘기죠. 이해가십니까? 다음에 건축물에 달려있는 각종 부대 설비에 대해서는 부대 설비를 부수되는 시설물을 다른 사람이 설치했어도 누가? 주체 구조부 취득자. 여러분, 주체 구조부라는 것은 건축물의 핵심이 되는 걸 주체 구조부 또는 주요 구조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둥이 있고 보가 있고 기둥이 들어갈 자리 기초 있죠. 거기에 기둥이 있잖아.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걸 보라고 그래요. 그리고 벽 씌우는 거 지붕, 이게 필수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주체 구조부라고 그래.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상가 빌딩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건물주라고 하잖아요. 예? 기둥은 누가 소유하고 벽은 누가 소유하고 이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법률에는 핵심이 되는 물건, 그걸 뭐라고 한다? 주체 구조부. 그럼 우리는 통상적으로 건물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건물에 세입자가 들어와서 시설물을 설치했어도, 설치한 사람이 따로 있어도 건물주가 보내라. 취득세 내라. 근데 건물주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주택조합의 조합원용으로 재건축을 할 때 주택조합을 결성해서 아파트 지었어요. 근데 조합원한테 줄 거야. 그럼 조합원이 바로 보내고 취득세 내라. 이해가세요? 네. 다음, 상속받은 물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속받은 상속인이 취득세를 내는데, 다만 여러 사람이 뭘로 받았어요? 공동으로 상속받았을 때는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자 보셨고, 또 하나 요거는 설명 안 했지만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소, 여러분 기본서에는 542쪽에 있습니다. 그죠? 자,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 매매는 매매가 아니라 뭘로 가요? 증여. 요까지만 보시면 돼요. 자, 요까지. 부모 자식 간에 남편 부동산을 부인이 취득하고 부인이 돈 줬다? 거짓말이야. 국가에서는 인정 안 해. 증여. 아버지 부동산을 아들한테 주고 아들이 돈을 부모한테 줬다? 기본적으로 인정 안 해. 그래서 뭘로 가? 증여. 그런데 거짓말할 수 없는 거래가 있어요. 이런 거. 아버지 부동산이 경매물건 나왔네, 법원에. 그런데 부인이나 아들이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받았어요. 공개적으로 하는 거죠. 그건 인정해줘. 매매로. 이런 거 빼놓고는 기본이 뭘로 간다? 증여.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만 보세요.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의 부동산 거래는 뭘로 가라? 증여. 그죠? 다음, 부담부 증여가 뭐예요? 증여자가 갚아야 될 채무를 수증자가 떠안는 조건으로 증여받는 거죠. 여러분, 이 상가 빌딩을 여러분한테 제가 증여하는데 이 상가 건물의 대출금을 여러분이 받는 조건, 갚는 조건으로 증여받았다. 그걸 뭐라 그래? 부담부 증여. 그럼 여러분, 이 자산을, 이 부동산을 다 공짜로 받은 게 아니라 채무 부분은 여러분이 뭐 할 거야? 갚을 거니까 증여는 공짜로 받은 게 증여예요. 그러니까 여기 부담부 증여 딱 나오면 무슨 부분? 채무를 떠안는 부분은 증여가 아니에요. 지금 갚으나
나중에 갚으나 갚을 거니까 공짜가 아니라. 그래서 채무 부분은 뭐다? 유상. 시험에서 한 글자 물어봐. 뭐? 무상. 그럼 틀리는 거지. 예. 이렇게 핵심만 기억하시면 되고, 또 상속 개시 후 그랬죠.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 앞으로 다 보였어요. 등기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상속받은 사람들끼리 합의해서 지분을 넘겨주고 받는 건 별도로 뭘로 봐라? 증여. 이해가세요? 여러분, 죽은 사람 재산을 공짜로 받으면 뭐야? 죽은 사람한테는 돈 줄 수 없지. 죽은 사람 재산 받으면 무조건 뭐야? 상속. 살아있는 사람의 재산을 받았는데 대가를 줬으면 매매고 안 주고 받았으면 뭐고? 증여. 그래서 여기는 상속 등기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끼리 등기하고 나서 지분 왔다 갔다 추가로 하는 건 그건 별도로 뭘로 보겠다? 증여. 이해가세요? 증여세 안 내고 그러면 일단은 다 보였고 상속 등기한 다음에 자식한테 막 주고 할 수도 있죠. 형제간에 주고 할 수도 있죠. 그 증여를 안 하면 증여를 그렇게 활용을 해서 증여로 해서 세금을 회피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등기하고 나서 지분 변동은 뭘로 봐라? 증여. 됐어요? 여기까지 했어요. 다음 요거는 3, 4월에 아주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자 받습니다. 다음 이제 부동산 취득 시기 마지막으로 여러분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취득 시기는 중요합니다. 왜?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날짜 계산을 해서 며칠 60일 이내에 무엇도 하고 신고도 하고 납부까지 끝나라. 그런데 취득한 날 날짜 계산해서 하루만 지났어요. 그래도 법을 위반했으니까 가산세가 붙죠. 그러니까 가산세가 붙느냐 안 붙느냐 그건 언제 취득했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런데 똑같은 부동산인데 여기 보세요. 저 1월 1일 날 계약했어요. 6월 말일 날 만약에 중도금 주기로 했어. 12월 31일 날 잔금 주기로 계약서. 이게 지금 계약서야. 그럼 1번 미리 주던 늦게 주던 무조건 몇 번?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 취득한 걸로 보겠다. 그런 경우도 있고 요거보다 먼저 실제로 대금을 줄 수도 있고 또는 약속해 놓고 늦게 지급할 수도 있죠. 그래서 실제로 무한 날 돈을 준 날 취득한 걸로 보는 그런 거래도 있다. 그럼 요 날짜로 가려면 요 날짜를 확실하게 확인이 되는 거래죠. 개인끼리는 짜고 거짓말하니까 안 되잖아. 확실하게 입증되는 거. 또는 요 대금 결제 끝난 다음에 등기하는 게 정상인데 특이하게 의해서 대금 결제 안 끝났는데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취득할 사람한테 먼저 등기해주고 그 사람 앞으로 대출받고 그걸로 잔금 정리하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대금 결제 끝나기 전에 여기서 뭐를 먼저 했다면 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한 날 취득이다. 이렇게 1번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2번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3번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거래에 따라서. 그러면 첫 번째 일반적인 거래 그러면 1번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이에요.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는 둘이 짜고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작성한 계약서에 잔금 줄 날짜 있죠. 그날보다 미리 주든 늦게 주든 안 줬어도 계약서상 뭘로 간다? 잔금 지급일 취득이다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잔금 지급할 날짜를 둘이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여기다 표시를 안 해봐. 요딴짓 하면 그죠? 요딴짓 하면 불이익을 줘. 계약일로부터 며칠 지나면 60일 지나면 뭐 한 걸로 봐라. 취득한 걸로 보겠다.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계약서에 잔금 줄 날짜를 반드시 기재를 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리고 두 번째 객관적인 거래는 뭐냐? 거짓말할 수 없는 거래. 누가 보더라도 실제로 잔금 준 날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 겁니다. 미리 주던 늦게 주던 계약서 필요 없죠. 실제로 잔금 준 날 취득이에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앞글자만 따서 국가로부터 취득합니다. 여러분 국가로부터 부동산 취득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누구한테 줘? 국가한테 주는데 잔금을 늦게 주고 빨리 줬다 빨리 주고 늦게 줬다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상대방이 국가니까. 그죠?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건 하면 자동차 같은 건 우리나라 국경을 통과할 때 관세가 부과되는데 관세가 부과됐다는 건 날짜가 금액이 이미 확정이 됐으니까 지방세는 그냥 따라간다. 다음 공매가 뭐라고 그랬어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안 내면 납세의무자 부동산을 압류 등을
절차를 밟아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처분하는 게 공매죠. 공매.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돈 받을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 강제로 법원을 통해서 처분하는 게 경매죠. 그러면 우리가 많이 접하는 게 경매잖아요. 주변에 보면. 그럼 여러분이 경매로 부동산을 뭐 했다? 낙찰받았다. 그럼 낙찰 대금을 법원에 갖다 내잖아. 법원. 그러니까 그 날짜를 조작할 수가 없다. 확인이 돼. 그런 날이 사실상 잔금 지급이에요. 민사소송, 행정소송의 판결문에 기재가 됐네. 갑은 을에게 언제까지 줘라 이렇게 날짜가 기재됐으면 그날이 사실상 잔금 지급을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법인 장부. 법인은 회사와 회사끼리 거래할 때는 입금난 지출란에 기재되니까 거짓말할 수 없죠. 그러면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는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가는데, 이때 누구도 개인도 누구로부터 취득해? 법인으로부터 부동산 취득하고, 개인이 돈을 누구한테 줘? 법인 회사한테 주죠. 얘가 줬다는 날 얘는 믿을 수가 없어. 개인이니까. 근데 얘가 지급했다는 날짜에 회사 장부에 입금으로 이렇게 기재가 됐으면 확인됐잖아요. 이렇게 증명이 되면 개인도 누구로부터?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그래서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갑니다. 그럼 하나, 여러분 개인이 회사로부터 부동산 취득하는 건 어떤 경우일까요? 개인이 회사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다? 아파트 분양받는 게 대표적이죠. 아파트 분양받을 때 개인한테 사는 게 아니라 회사잖아. 그러니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누구한테 줘? 회사? 회사 장부에 기재됐으니까 거짓말할 수 없다. 그런 날이 뭐예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래서 앞글자만 따서 뭐라고 그래요? 국외공판법. 이렇게 5가지라 하나라도 나오면 뭘로 가고? 사실상 잔금 지급. 이런 단서가 없으면 뭘로 가고? 계약서상 잔금 지급.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부동산을 유상거래로 취득했다 이렇게요. 예?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했다 이렇게만 나왔어요. 국외공판법이 없어. 그럼 뭘로 가? 계약서상 잔금 지급이에요. 국가로부터 그러면 뭐고? 사실상. 경매란 말이 있으면 사실상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연부취득은요, 한꺼번에 돈 못 주니까 2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주는 게 연부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돈 줄 때마다 취득세 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5년 연무면 취득세 몇 번? 5년 동안에 5번이죠. 1년에 한 번씩. 그죠? 그게 연부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날짜가 되기 전에 먼저 등기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때는 무한 날? 등기한 날이 빠르면 무조건 등기한 날 취득해요. 이해가세요? 그런데 요거는 뭐냐? 요거. 여러분, 계약서상 잔금을 제가 여러분한테 주기로 약속했어요. 계약서에. 그래서 돈이 없는데 계속 돈이 없으니까 내가 잔금을 못 주고 있어. 그럼 실무에서는 거래가 아니잖아. 그런데도 법은 주든 안 주든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취득한 걸로 보고 그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신고 납부 안 하면 가산세 붙는다.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못 주고 못 받을 때는 계약을 봐라. 해제하라. 그래서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뭐 안 하고 등기 안 한 상태에서 계약을 보하면 해제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그건 취득이 아니다. 그럴 때는 가산세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예외 기준.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유상승계 취득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무상. 근데 요거는 연습 한번 해봐요. 이거는 그냥 노트에만 있는 내용인데 보세요. 여기 객관적인 거래하면 뭐예요? 거짓말할 수 없는 거래, 확인되는 거래죠. 그럼 원래는 뭘로 가?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죠. 근데 이 날짜보다 뭐가? 등기가 더 빠르면 등기한 날로 갈 수 있죠. 그 결론은 둘 중에 뭐 한 날? 빠른 날로 한다. 그래서 1번하고 또는 몇 번? 3번 중에 가라 이 얘기죠. 그러면 일반적인 거래는 원칙이 뭘로 가?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죠. 근데 이 날짜 전에 뭐를 했다면 등기가 더 빠르면 등기한 날로 가죠. 그래서 2번하고 몇 번? 3번 중에서 빠른 날로 하라 이 얘기입니다. 다음, 연부로 취득할 때는 사실상 뭐? 연부금 지급하는 날이 있죠. 그날보다 뭐를 먼저 하면? 등기를 먼저 하면 3번 등기한 날로 갈 수도
있다. 또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기재되지 않았으면 불이익을 준다고 그랬죠.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지나면 취득한 걸로 본다. 이해가세요? 자, 이렇게 해서 유상이 핵심이에요. 매매. 그러면 그 외에 보시면 무상도 있죠. 여러분, 무상하면, 무상은 뭘로 본다? 기본이 증여예요. 증여는 의사표시가 두 개죠. 청약과 승낙. 내가 증여할게, 받을래? 물어봤죠. 청약. 그랬더니 승낙 받을게. 그래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사표시 두 개면 계약이죠. 그래서 증여는 뭘로 가? 계약에 구두상이든 서면상이든. 근데 상속은 계약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상속이라는 두 글자가 나왔을 때는 뭘로 간다? 상속개시일. 상속개시일은 사망한 날. 그죠? 그런데 참고로 유증까지는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유증의 뜻은 뭐냐? 유언으로 받는 거. 유언장으로 받는 게 유증이고, 유언장 없이 민법으로 가는 게 상속이고. 이해가세요? 다음, 건축물을 새로 지었다. 건물을 다 지었으면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하고, 사실상 사용이라면 전기, 수도, 가스가 공급된 날이죠. 비교해서 둘 중에 뭐 한 날? 빠른 날. 빠른 날이에요. 여기 지목 변경도 사실상 지목을 변경한 날과 확인이 안 되면 나중에라도 공부상에 변경된 날이 뭐예요? 나중에 지목 변경 등기가 들어오면 그때라도 취득한 걸로 보고 부과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리고 분양권은 취득세 안 내. 부동산이 아니니까. 근데 왜 여기에 넣었다고 그랬죠? 분양권은 취득하면 주택세는 포함된다. 오늘 공부할 세율에 이제 공부할 건데, 한 가족의 이름으로 주택이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 네 개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 그럼 기존의 주택이 세 개 있는데 이번에 분양권을 하나 샀네? 그럼 주택으로 보니까 몇 개? 네 개, 12%야. 그러면 지금 분양권은 지금 취득세 내는 게 아니라, 분양권, 그 분양권 가지고 있다가 2, 3년 지난 다음에 아파트가 뭐하면 준공되면 그때 취득세 내는데, 세율은 지금 결정됐어. 몇 프로? 12%. 이해가세요? 그래서 주택세 포함나 포함. 그래서 분양권은 분양사업자와 분양계약 체결하고 계약금만 주면 그때부터 무슨 권? 분양권 취득이야. 그때부터 주택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분양권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그게 아니라 계약금 주면 그때부터 무슨 권? 분양권. 그때부터 주택수에 뭐한다? 포함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취득 시기까지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4시간 가까이 한 거잖아요. 이거 그건 뭐 30, 40분밖에 안 걸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수업하느냐에 따라 방법은 굉장히, 그죠? 근데 다른 거 같으면은, 다른 과목은 수업할 때 매주 수업하니까, 이번에는 1, 2월 달에는 좀 기본적인 거 가고 3, 4월 달에 좀 심화 과정으로 가서 좀 난이도 깊게 그럴 여유가 있는데, 우리 세법은 그런 거 없어. 그냥 웬만하면 그때 웬만하면 다 하는 게 효과적인데 너무 어려운 거 빼놓고는. 그래서 2주마다 한 번씩 수업하기 때문에 공부한 내용 까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수업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노트 같은 걸 계속해서 활용을 하시고 밴드에 들어가시면 매일 학습 자료가 나가잖아요. 우리 지금 오늘 수업하는 것도 이미 1월 12일 날 올라가 있어. 그러니까 그거 할 때도 방법이 무조건 그냥 밴드라고 해서 다른 사람하고 저는 틀려요. 체계적으로 합니다. 이론에 대해서 올라가고, 그 다음날은 그거에 대한 기출지문 올라가고, 그 다음날은 그 지문에 대한, 그 단원에 대한 기출문제, 이렇게 3단계로 가요. 그리고 끝나면 다음 단원의 이론, 핵심. 그러니까 항상 이론을 먼저 보고, 그리고 기출지문 체크하고, 문제 풀고, 이렇게 해서 욕심내지 말고, 하루에 한 장이니까, 휴대폰 다니면서 게임하지 말고 이렇게 보시면 그래도 자꾸 반복해서 봐야 된다. 왜? 2주마다 한 번씩 얼굴도 새로운데, 그죠? 자꾸 봐야 된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부터 들어가요. 과세표준. 과세표준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교재 갑니다. 557페이지. 557페이지 과세표준 나왔죠? 자, 과세표준은 뭐냐? 취득세는 어떤 금액 가지고 계산할 것이냐? 과세표준 557페이지인데 거기 보시면 제목만 먼저 볼게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신고가액 적용이라고 했죠? 1번 무슨 가액?
신고가액. 그리고 2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가 표준액이라고 나왔죠. 그리고 세 번째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제목이 3번 사실상 무슨 가격, 취득가격, 이 세 가지가 필수예요. 기초과정이든 심화과정이든 문제풀이 하든 이 세 가지는 꼭 끌어안고 가야 된다. 취득세 과세표준이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똑같아. 기본이 뭐라고요? 원칙이 무슨 가액? 신고가액.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 시가 표준액. 세 번째는 사실상 무슨 가격? 취득가격. 그럼 이 가격이 뭔지 먼저 알고 가자 이 얘기예요. 책부터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자, 여기 보세요. 첫 번째 무슨 가액 나왔어요? 신고가액. 이건 글자 그대로 우리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물건의 소재지 부동산이면 부동산이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가서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취득세 신고서 작성해서. 여러분 취득세 세금 내려면 그냥 낼 수 없어. 시청, 구청에 가서 취득세 신고서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세금 낼 수 있도록 지로용지와 같은 납부서를 만들어줘. 그거 가지고 있어야 세금 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기요금 10만 원 내려고 은행 가봐. 아무것도 안 가지고 10만 원만 가져와서 나 전기요금 내라 왔는데 그럼 받아 안 받아? 뭐가 근거가 있어야 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지로용지가 있거나 가상계좌가 있어야 공공요금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은 고지서가 있든 납부서가 있든 있어야 세금 낼 거 아니야. 그래서 신고할 때 신고서에 나는 얼마 주고 취득했다 이렇게 신고한 가격이에요. 다시 말하면 뭘로 알아? 실거래 가격. 그죠?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고가액은 별도로 정리할 거 없어. 그죠? 내가 계약서에 얼마 주고 샀다. 그거 기재되어 있으니까 그거 보고 적으면 되잖아요. 다만 문제는 상속받은 거 증여받은 건 받긴 받았는데 공짜지. 가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이번엔 뭐가 나와요? 밑에 시가 표준액이 나온다. 뭐라고요? 시가 표준액. 자, 시가 표준액이 뭔가 볼까요? 여러분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을 국세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걷어가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에 대해서 세금 계산하기 위해서 물건마다 기준 가격을 정해놨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국가가 걷어가는 국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물건마다 정해놓은 가격을 뭐라고 한다? 기준 시가라고 불러요. 명칭이 국세에서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지방세의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 같은 거 계산하기 위해서 물건마다 정해놓은 가격이죠. 물론 자동차도 있고 자동차세,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모든 물건에 대해서 기준 가격을 정해놨는데 그걸 뭐라고 부른다? 시가 표준액이라고 한다. 금액이 같아도 부르는 명칭이 다르다 이거죠. 그러면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아니라면 이것 저것도 아닌 그냥 모든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는 공시가격? 그럼 다 돼. 그런데 우리는 법을 공부하는 거니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재산세 공부하는데 기준시가라는 단어가 나오면 읽어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말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소득세, 양도소득세 있죠? 또는 종합부동산세 공부하는데 시가 표준액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 볼 것도 없이 틀린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명칭이 달라요. 여러분은 저를 부를 때 교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저희 집사람은 나 부를 때 큰아들이라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놈은 지 엄마한테 쑥달이 돼서 그런지 말을 잘 들어. 근데 나는 이게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큰아들이 골치 아프다는 거야. 우리 집사람 얘기로. 여기 보세요. 명칭이 다르다. 그러면 이제 지방세 뜻을 알았어요. 시가 표준에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물건마다 정해놓은 무슨 가격? 기준 가격을 뭐라고 한다? 물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물건마다 정해놓은 기준 가격을 정해놨다. 그런데 이 기준 가격은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모든 물건은 기준 가격이 정해져 있는 시가 표준액이 있는데 우리는 다 공부할 게 아니라 부동산세법이니까 부동산은 알아야 되겠죠. 그럼 부동산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토지. 그리고 두 번째 뭐? 주택. 세 번째가 뭐?
건축물, 그죠? 상가 등의 건축물, 이 세 가지 정도는 필수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요거 잠깐 봅니다. 시가 표준액이 뭔지.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 순서 바꿔서 먼저 용어를 보고 갈 거예요. 그래서 교재 562페이지 보실래요? 562페이지 보시면 시가 표준액이라고 나왔죠? 거기 보세요.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기초가 되는 금액을 정해놨다. 물건마다. 그걸 뭐라고 한다? 하나로 시가 표준액. 그럼 양가로 2번 모든 물건에 대해서는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광어권, 어권 전부 다 시가 표준액이 있지만 우리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부동산만 보자 그랬죠. 그래서 2번 부동산에 대한 시가 표준액. 첫 번째 방가로 1번 뭐? 토지. 1번 보세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 법은 외우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런 법률에 의해서 매년 6월 1일자로 토지 가격을 조사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 개별 공시지가. 그럼 토지의 시가 표준액이 뭐야?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개별 공시지가.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땅은 용도 지역이 어디고 지목이 뭘로 되어 있고 그리고 표준지 1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거기보다 개별 공시지가. 됐습니까? 거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예. 다음 방가로 2번에 뭐라고 그랬냐면 주택이 있죠. 주택도 부동산이니까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년 4월 말에 결정을 해서 4월 말이나 5월 1일자로 주로 고시가 됩니다. 그래서 주택은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기 때문에 주택은 두 개예요. 단독주택을 뭐라고 한다? 개별주택 가격.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와 같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 여기서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즉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은 건물하고 뭐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고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주택은 건물하고 뭐하고 토지하고 통합해서 고시가 된다. 언제? 5월 1일. 됐어요? 다음 3번에 주택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건축물이라고 나왔죠? 예, 거기 보시면 자, 이거는 시험에서 물어볼 내용은 아니니까 보세요.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 고시한 거기 줄쳐볼래요? 참고로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 그거 줄쳐보세요.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 나왔죠? 건축물의 신축 건물 기준 가격은요 매년 달라요. 그래서 신축 건물 기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강남에 가서 빌딩을 짓던 땅끝 마을에 가서 건물을 짓던 강원도 꼴짝에 가서 짓던 다 똑같아. 표준이 기준이. 그래서 1제곱미터당 2021년 작년에는 74만 원 정도 했었는데 올해는 78만 원이에요. 그래서 5.3%가 올랐어요. 가격 표기 평상시에는 10,000원, 20,000원 정도 올랐었거든요. 근데 지금 4만 원이 올랐어요. 이게 팍 올라간다는 얘기는 세금을 많이 걷겠다 이거지. 이해가세요? 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 전부 다 재정을 좀 줄여가지고 우리 나중을 위해서 좀 저축하면서 절제를 하면서 생활합시다. 하나도 없잖아. 다 뭐 하겠대? 너나 할 것 없이 다 주겠대. 어디서? 걷어야지. 그죠? 예. 누구든지 돈을 준다는 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해서 재원을 마련할 거나 그건 없어. 왜? 자기가 뭐 할 때 누구든 대통령이 되면 5년인가요? 5년? 예. 5년 동안만 주고 끝나면 땡이니까. 그 다음 대통령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될 사람은 여의도 있는 사람 한 명도 없네. 걔네를 빼놓고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나중에는 대통령을 진짜 모집해야 돼. 대통령 모집합니다. 숙식 제공해주고 약간의 용돈을 줍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모집하는 시대가 와야 되는데 전부 다 사기꾼들만 모아놔갖고 똑같은 문제를 놓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건 진짜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진짜 잘못됐네. 진영에 관계없이 이건 잘못됐어. 이건 조금 불합리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똑같은 상황을 놓고 이쪽에서 볼 때는 해석을 달리하고
저쪽에서 올 때는 야, 사람이 어떻게, 우리 장인하고 저하고 반대거든요. 예? 술 한잔 먹다가 명절 때 되면 싸움해요. 예? 그러니까 뭐 어떤 얘기를 하면 잘못됐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진영 논리에 관계없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장인은 이보고도 출신이야. 예? 그래갖고 참 생각을 하는 자체가 DNA가 틀려. 예, 그래서 저도 뭐 어느 쪽 왔다 갔다 하고 그때마다 선거가 달라. 저는 이 사람도 찍었다 저쪽에도 찍었다. 그러니까 우리 저 장인 입장에서 볼 때는 저런 놈이 있으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게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는 뭐야? 세금 많이 걷겠다 이거죠? 좋아요. 1제곱미터당 얼마? 74만 원, 78만 원이다 올해는. 그럼 여기에다 곱하기 뭐라고 그랬어? 거기 밑에 구조별 지수, 용도별 지수, 위치별 지수라고 그랬죠? 건축법상 구조가 뭘로 되어 있느냐? 건축물의 철골, 콘크리트, 슬라브 구조부터 흙, 벽돌적까지 조견표가 쭉 있어요. 비율이. 그거 곱해라. 그리고 용도 지수가 뭐냐? 건물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 공장용이냐? 학교용지냐? 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느냐? 상가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용도에 따른 지수가 정해져 있다. 그리고 아까 그랬잖아요. 강남에나 건물줘도 얼마? 땅끝 마을에 줘도 78만 원 불합리하죠? 그래서 차별하기 위해서 나온 게 위치별 지수야. 위치별 지수는 땅 가격 있죠? 토지 가격 얼마짜리 하는 땅 위에 건물 짓느냐? 당연히 토지 가격이 높으면 지수도 높고, 예, 토지 가격이 싸면 지수도 낮죠. 그래서 수도권은 전부 100% 이상이 되는 거고, 수도권 밖에 같은 경우는 50% 정도 이렇게 됩니다. 좋아요. 이런 지수를 곱해라 이거지. 그리고 나서 거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경과연수, 잔가율, 잔존가치율이라고 나왔죠. 그게 무슨 말이냐? 건축법상 어떤 구조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 준공 허가 내줄 때 몇 년 사용해도 좋다. 내용연수가 정해집니다. 참고로 철골, 콘크리트, 슬라브 구조 40년이야. 내용이. 그러면 건물 준공검사 내줄 때 앞으로 몇 년 사용할 수 있다? 40년 사용해도 된다라고 준공검사 내주잖아요. 그놈한테 10년 지난 다음에 가서 다시 뭐라고 그래? 감정받아봐요. 진단. 안전진단 의뢰하면 그놈이 뭐라고 그래? 조만간에 붕괴 위험이 있으니까 빨리 뭐 해야 돼? 재건축해야 됩니다. 이렇게 고무줄이야. 광주에서 무너지는 이유가 뭐야? 공사기간을 어떻게 단축해야 될 거 아니야? 그 하루 이틀 단축하는 게 공사 원가에 굉장한 비중 차지하니까 인건비 줄이고. 그죠? 그럼 계약할 때는 50일로 했는데 다른 데 할 때는 그거 비용 로비 자금 주고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어떻게 좀 공사 비용을 당길 수밖에. 그러니까 부실한 공사가 되지. 좋아요. 이렇게 경과연수 잔존가치는 뭐냐면 내용연수가 40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은 지 20년 지났다면 나머지 기간이 몇 년이야? 20년. 남은 기간에 따른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그걸 경과연수 잔존가치율 이렇게 곱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0%라고 해봐. 그럼 얼마? 78만 원 그대로지. 이해가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 곱해라 이제? 연면적. 10층짜리 빌딩이라면 1층 바닥, 2층 바닥, 10층 바닥 면적까지 다 연면적 100평이다. 지금 이거는 뭐야 지금? 1제곱미터당이야. 그러면 1000평 된다. 연면적이 1000평이다. 3.3으로 곱하면 3,300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곱하면 전체 금액 나올 거 아니야. 예, 여기에다가 고층 건물이냐 저층 건물이냐에 따라 가감산율이 있고 특수부대 설비가 설치됐느냐 안 됐느냐 자동화 빌딩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증하거나 감안한 비율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나온 걸 시험에서 물어보겠느냐? 안 물어봐. 그래서 31회에서부터 31회까지 안 물어봤다. 근데 32회에서 물어봤어요. 32회 작년 시험에서 물어봤다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거기 보세요. 참고로 거기 보시면 끝에 이렇게 이런 걸 감안을 해서 누가 계산하는 여기 보세요.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장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뭐한다? 결정한 가격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한 가격 그랬는데 32회 시험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가격 그래서 틀린 걸로. 예? 그러니까 이렇게는 물어볼 수 있다. 그것도 지금 한 번도 안 물어보다 32회 물어봤으니까 이제는 공부할 필요가
없죠. 시간도 없는데 괜히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요 두 가지는 알고 있어요. 토지는 뭐라고요? 개별 공시지가. 여러분,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는 수도권을 평균으로 했을 때 실거래 가격의 50%에서 몇 프로? 60% 정도 됩니다. 여기 분당에 나대지가 1억에 매매가 거래되고 있다면 개별 공시지가는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대략. 예? 그리고 개별주택 가격 있죠. 단독주택 거래가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특성이 다 틀리죠. 그래서 이거는 평균이 역시 60% 정도까지 왔어요. 수도권은 10억의 단독주택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실거래 가격 10억. 그러면 개별주택 가격은 5억 5천에서 6억 정도 될 것이다. 그리고 공동주택, 이거는 백화점식으로 정해져 있죠. 거래가 자주 발생하죠. 아파트 같은 건. 그래서 이것은 실거래 가격의 70%까지 올라왔다. 끌어올렸어요. 이게 올라가면 그만큼 세금 부담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뭐 신고가액은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격보다는 뭐가? 예? 이 가격보다는 뭐가? 시가 표준액이 당연히 낮아. 그죠? 예?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격은 요 시가 표준액보다 대다수가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 얘기예요.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시가 표준액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 또 하나는 이제 다시 앞으로 가서 하나만 더 확인하고 갈 겁니다. 여러분 사실상 취득가격 558쪽 있죠? 558쪽에 뭐라고요? 사실상 취득가격 그랬죠? 이건 뭘 얘기하느냐? 사실상 취득가격은 이거예요. 거래 상대방한테 직접 준 거 있죠? 여러분이 저한테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10억에 샀어요. 그럼 여러분은 돈을 나한테 얼마 줬어? 10억. 실제로 부한 거 지급한 금액 있죠? 그게 취득 가격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나 말고 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간접적으로 발생한 비용이 있겠죠? 내 아파트 취득하는데 유치권, 질권이 복잡한 아파트였어. 그럼 여러분은 나한테 준 돈은 얼마고? 10억이고 별도로 유치권 같은 거 있으니까 계약을 체결할 때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자문받으면서 하면 비용 발생할 수 있죠. 취득하기 전에 취득하기 위해서 발생한 비용이 있으면 그런 무엇도 간접 비용을 더하라. 그게 무슨 가격? 사실상 취득가격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가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거예요. 사실상 취득가격은 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자, 이와 같은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이 아파트가 10억짜리야, 내 거. 여러분이 매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파트 10억짜리인데 내가 은행에서 뭐 받았어요? 대출 받아서 여기 근저당 채무가 있네. 채무 얼마? 4억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뭐하는 조건? 인수하는 조건으로, 떠안는 조건으로 매매를 했다고 그래봐요. 내 아파트 삽니다. 그럼 여러분은 나한테 직접 얼마만 주면 돼? 여러분은 얼마 줘야 돼? 이 아파트 10억짜리야. 대출금이 4억 있는데 그걸 여러분이 안는 인수하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나한테 돈 얼마만 주면 돼? 6억. 이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잖아요. 이게 취득가격이 아니라니까? 실제로 준 금액에다가 별도로 채무를 부하는 거, 인수하는 거 있으면 이거 뭐 해야 돼? 더해야 취득가격이잖아. 이해가세요? 이렇게 거래 상대방한테 실제로 준 금액에다가 상대방한테 준 게 아니라 별도로 발생한 취득한 후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비용이 있으면 그거 더하라. 그게 취득가격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558페이지 맨 밑에 사실상 취득가격 범위 나왔죠? 거기 맨 밑에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될 직접 비용하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 지급한 대가죠? 거래 상대방한테 직접 준 거, 그거에다가 다음과 같은 뭐가 있으면 간접 비용이 있으면 그거 더하라. 그게 취득가격이다. 이해가세요? 그런데 다만 세 번째 줄 요거 기억해야 돼요. 취득대금을 일시급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뭐 받았다. 할인받은 경우는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분할하는 조건, 할부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가
할부가 아니라 일시불로 주면 깎아주지. 우리 할부로 계약했다가 일시불로 주면 이자 정도 빼주잖아. 그 얘기예요. 분할하는 조건으로 계약했다가 취득대금을 뭐라고요 거기? 일시급으로 지급했다는 얘기는 한꺼번에 줬다. 이 얘기는 앞에가 그런 말이 없어도 분할하는 조건으로 계약했다가 일시불로 주다 보니까 할인액 깎았다. 그러면 원래 금액에서 할인받은 건 어떻게 해야 돼? 할인액은 빼야지. 깎은 거니까 빼고 나머지를 취득가격으로 한다. 이해가세요?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할부 조건으로 계약하는데 계약서에 1억으로 계약했어요. 그런데 일시불로 주다 보니까 여기서 1,000만 원을 할인 깎아줬어요. 그럼 이거 빼야지. 빼면 얼마? 9천만 원을 취득가격으로 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요걸 뭐라고 하느냐? 깎은 거니까 할인액. 국어 공부 잘해야 돼. 요건 뭐야? 뺀 거니까. 에? 할인된 금액. 이해가세요? 원래 약정된 금액에서 할인받았으니까 깎았으니까 요거 빼야죠. 이건 취득가격이 아니니까 빼. 그래서 할인된 금액 얼마를? 9천만 원을 취득가격으로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러이러한 간접비용을 더하라. 1번서부터 8번, 9번 나왔죠. 1번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뭐라고요? 이자,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여기서 건설이 뭐예요? 원시취득이야. 건설은 뭐라고요? 원시취득. 건물 새로 지을 때 여러분이 공사를 해서 상가 건물 짓는데 돈이 부족해 공사 비용이. 그래서 친인척한테 돈 빌려서 공사할 수도 있고 은행에서 대출받은 걸로 공사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건물 짓는데 공사 기간이 1년 소요됐다. 그럼 1년 동안에 발생한 뭐? 이자도 계산해서 공사 원가 취득가격에 더하라 이 얘기예요. 이렇게 설명드렸더니 아까 같이 정치하는 사람과 같이 자기 입맛에 따라 골라서 공부해. 수험생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했더니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나 금융비용 하면 은행에서 대출받은 이자도 공사 원가에 들어간다. 이렇게 했더니 싹 바꿔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 나 아파트 취득하는데, 분양받아서 취득하는데 돈이 없어서 대출받고 대출받은 돈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줬어요. 그럼 그때 발생한 이자도 취득가격이 더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여기서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건설이 뭔데 자기가 뭐 할 때? 공사할 때. 아파트는 공사한 게 아니라 자기가 승계 취득하는 거지. 그럴 때 이자는 관계없고 내가 직접 자가 건축 공사를 합니다. 그때 공사 기간에 발생한 이자도 있으면 그것도 공사 원가에 들어간다. 건설이야, 건설. 이해가세요? 그러면 매매로 취득할 때 이자는 관계없다. 두 번째, 할부 또는 연부에 따른 이자 상당액 연체료. 할부로 계약해놓고 늦게 줘서 연체료가 붙었다. 이거 취득가격에 연체료도 포함하는데 중요한 거예요. 이거 다만 끝에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뭐한다? 제외. 그게 중요합니다. 법인이 아닌 자 그러면 누구야? 개인. 개인은 거짓말하니까 인정 안 해요. 왜? 회사는, 법인은 연체료가 발생했으면 회사 장부에 기재가 되잖아. 회사 장부에 기재됐으면 인정해 주거든요. 공신력이 있으니까. 근데 개인은 인정 안 해. 그래서 개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만 포함. 그거 기억하시고. 3번 중요한 거 아니에요. 농지보존부담금. 4번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는 데가로 별도로 취득하기 전에 용역비, 수수료가 발생한 거 있으면, 컨설팅 비용 같은 거 발생한 거 있으면 그런 것도 다 알아. 이 얘기해. 다음 5번에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취득자 조건부담액과 채무인수에, 아까 아파트 대출금 떠안는 조건이죠. 그럼 상대방한테 실제로 준 거 6억에다가 대출금 어떻게 하라고? 더하라. 그래야 취득가격이다. 이 얘기죠. 다음 6번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첫 번째 줄 끝에 출처요. 국민주택 채권을 부동산 취득하기 전에 팔아서 발생한 매각 차손. 여러분 주택 같은 거 살 때는 법에 강제로 뭐 사야 돼? 채권. 채권을 사다 보니까 돈이 없네. 그래서 우리는 서민들은 어떻게 해요? 채권을 사고 그 자리에서 다시 팔죠. 되팔죠. 손해보지. 예? 할인했다고 하잖아요. 아니면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 깡. 채권을 깡했어요. 깡이란 건 뭐야? 할인했다는 얘기는 만기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지금 내가 돈 필요하니까 돈 달라고 은행에 가서 제시하면 지금부터 만기까지 이자 빼고 나머지만 줄 거 아니야. 그게 손해본 거지. 그것도 인정해 주겠다 얘기. 이해가세요? 예, 그거. 다음
7번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한테 지급한 중개보수 수수료 있죠? 그것도 취득가격에 포함하는데 중요한 건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뭐한다? 제외. 개인은 인정 안 해요. 회사, 법인만 인정한다. 중개보수. 이거 양도소득세하고 취득세하고 별개예요. 법이 틀리니까. 취득세는 지방세법이고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이죠.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는 옛날에 취득할 때 중개수수료 다 들어가. 그건 양도소득세 팔았을 때 얘기고 취득세 계산할 때는 전혀 관계없어. 개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음 8번. 여러분 아파트 분양받았어요. 10억짜리 아파트 분양받아서 분양가격이 10억이죠. 예? 그거에다가 별도로 빌트인 조건으로 내가 붙박이 가게 별도로 설치했다. 예? 냉난방 시설을 에어컨 같은 걸 매몰시켜서 건축물에 부착해서 설치했다. 별도로 했다면 그 비용은 분양가격에다가 그 비용을 더하라. 그게 취득가격이다. 이해가십니까? 예, 그거. 다음 그 밑에 정원에 부속시설물을 조성 설치한다. 토지 위에 정원을 꾸미거나 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있다면 토지 가격이 부한 거니까 증가한 거니까 토지 취득 가격에 더하라. 이렇게 해서 이 취득 가격에 포함되는 것.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개념이 뭐예요? 사실상 취득 가격은 거래 상대방한테 실제로 준 거에다가 취득하기 전에 별도로 발생한 제3자한테 주는 비용이 있으면 그것도 다 합쳐라. 그게 취득 가격. 그래서 우리는 신고가의 시가표준의 사실상 취득 가격의 개념을 알아봤어요. 이제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과세표준 정리하죠.